부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이야기했고, 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DSR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3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DSR 규제를 조기에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의원님, 이 첫째는 DSR에서 차주별로 일일이 다 DSR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대출이 줄어들어야 될 시장 충격도 있었고요. 개인에 대한, 그리고 그런 인프라 갖추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9년까지는 뭐 개인 차주별로 DSR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약간 그 사전 단계로 해왔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고 또 가계부채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DSR에 대한 계획을 또 도입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그나마 지금도 DSR을 개인 차주별로 엄격하게 지금 당장부터 시행하면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 대출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 또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가 올해 4년 동안 꼽은 추진 성과 중에서 가계부채 관리 이렇게 잘했다고 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정부 들어서 가장 잘 대응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가계부채가 사실 두 자리 숫자로 10% 이상 늘어나오다가 2017년 이후부터 그나마 5%에서 10% 사이에 한 자릿수로 들어왔고요. 상당 부분 그런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잘 관리되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지난번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가계부채가 한 5, 6% 정도 늘어나게끔 내년에는 한 4% 늘어나는 규모에서 관리해가겠다고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위가 잘 해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GDP 대비 몇 프로가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적당한 규모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면 무한정 늘어나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1%가 늘어나가면은 벌써 이자 부담만 10조가 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가 연간 올해는 한 5, 6% 내년에는 4% 정도 늘어나도록 총량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런 총량 증가율 관리가 아니라 총량을 몇 프로를 목표로 하시냐고 여쭤봅니다. 예, 뭐 총량은 지금도 뭐 거의 GDP하고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한다면 우리 가계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 가계부채의 특징이 그냥 단순히 빚이 아니고 주담대 비중 같은 게 높다 보니까 자산이 이쪽 차변 다른 면에 자산을 갖추고 있는 빚이기 때문에 순순히 그냥 단순 채무만은 아니고요. 자산을 동반한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GDP에 맞먹는 수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나 예결특위장에서 부총리께서 계속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60% 한국형 재정규칙 이야기하셨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에서 80% 정도가 넘으면은 성장률과 민간 소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근데 그 지점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가 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미국 같으면은 2008년도 리먼브러스 사태 이후에 그때 90몇 %에서 70% 후반대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70몇 %에서 지금 103%가 됐습니다. 완전히 X가 된 거죠. 서로 다른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미국에서 하는 가계 대출에 대한 정책은 목표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게 계속 상승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정부에서 두 자리 숫자로 늘어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든 물론 저는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대출을 내는 것은 포션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구조 특성상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킨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두 자릿수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가 거의 총량 관리를 엄격하게 더했더라면은 그때도 아마 한 자리 숫자 증가율로 억지로 대출을 규제를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는 아까 좀 너그럽게 대해서 좀 많이 했다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그 위험성이 감지가 돼서 저희는 한 자리 숫자로 그렇게 대출 규제, 총량 규제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70%대에서 103% 올라오고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그다음 정부 부채는 다른 나라는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거의 수평에 살짝 올라갈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도표가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면은 주는 정책적 함의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가계부채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고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40% 후반 정도로 있는 것은 선진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선진국은 이미 복지의 성숙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지금 재정 규모고요. 저희는 이제 고령화의 진전 속도로 본다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그래서 복지 재정 지출이 본격화되기 위한 뭐 중간 이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가계부채가 아까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거는 우리 경제 또 우리 가계가 갖는 그런 대출 구조의 특징이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또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월등히 비중이 높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각별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프로 넘으면 안 된다. 그 심지어 한계선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아니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 대비 몇 프로가 적당하다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더 저는 가계부채가 낮아진다든가 또는 더 건전한 대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담대를 포함해서 그런 단순 신용대출보다도 그런 대출의 구조상 제가 보기에 급격하게 하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증가율을 총량 규제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뭐 가계부채가 뭐 80%가 적정하다든가 100%가 적정하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실 국제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가계부채는 그거는 국제 비교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 신용도 평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 같은 기구에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명백하게 다른 선진국하고 이제 차이가 나서 나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 지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뭐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요. 국제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는 선진국은 몇 프로인데 여기 몇 프로라는 비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국가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제기구라든가 국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한계채무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우리 정부 들어서 그 취약차주나 한계채무자 이 규모는 이해하고 계실 텐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취약차주라는 건요. 사실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고신용 등급의 차주하고 우리가 뭐 소득분위로 갖다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누는 것처럼 사실 고신용에 있는 차주분들의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75% 정도, 한 4분의 3 정도가 되는데요.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온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일부 계층은 정말 대출을 갚기가 버거운 취약 차주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 차주에 대한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 정책 서민금융을 확충해서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민금융을 많이 제공한다든가 아주 극단적으로 연체가 불가피하고 채무 상환이 불가피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채무 조정까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업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 내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도별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보면은 16년도 149%, 175% 증가됐습니다. 이거 자체는 어쨌든 가계 입장에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한 거니까 네. 이자율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나이스에서 나오는 한 20만 명 이상 증가됐어요. 다중채무자 수가. 금리 인상하면 여쭤보겠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이나 이게 가계에 한계 채무자들 미치는 영향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뭐 금리는 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지만은 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여러 번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걸로 저는 탐지가 됩니다. 그건 뭐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결정하겠지만은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좀 진중하게 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로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중 이자 부담이 가계 이자 부담이 저는 한 1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계 채무자,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월등히 더 충격이 더 크게 다가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만은 또 시장의 그런 참여자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계 채무자라든가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일반적인 채무자와는 좀 다르게 정부도 좀 신경을 써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한계 채무자면 한계 채무자이고 해당되는 대출 규모라든가 대상자는 되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어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자산 시장에 대해서 모든 자산 시장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향후 유동성 감소, 자본 유출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가격 조정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그 미국 반응을 보면 일단 저희가 뭐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일단 유동성 자체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를 좀 줄이는 노력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금리 인상으로도 이제 많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글로벌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유동성도 줄어들면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역시 한 1, 2년 뒤에 주택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리고 유동성의 변동이 있는 때는 저는 그런 자산 시장의 충격과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일부 전문가는 23년도에 큰 폭의 부동산 시장 하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 그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겨서 그게 취약 차주 또는 이제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고 DSR 차주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 DSR 차주 이게 취약 차주 중에서 DSR이 70% 이상이면은 거의 자기 소득의 70%를 이 빚값 다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계비가 힘든 거죠. 이 분들이 취약 차주 중에 34%, 그 다음에 DSR 70% 이상 차주 중에 비은행 대출 비중이 52%. 그러니까 비은행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보다는 비은행이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더 충격이 큰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 어떻든 선제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오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